나이 드셔서 자식들도 안 챙겨주나요? 밤 11시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높은 담장 안으로 가려진 저택. 대문 앞에는 검은 세단 3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저택 안 응접실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응접실 한가운데 긴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5명의 남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누군가 커피를 홀짝이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과 낡은 가죽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때였다. 방 한쪽 구석에서 안경을 고쳐 쓰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가문의 법무를 수십 년째 맡아온 변호사 홍재덕이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이 사람 살아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홍재덕은 천천히 가죽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흑백으로 인화된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모서리가 바래고 가운데 가느다란 접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접어서 보관해왔다는 흔적이었다. 그 사진이 테이블 한가운데 놓이는 순간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 이상훈 회장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오늘 낮 그가 거리에서 마주쳤던 그 할머니였다. 이야기는 그날 낮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골목. 오래된 순댓국집 앞이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 가게 앞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곤색 면바지에 낡은 회색 점퍼,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다른 운동화.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넘겼지만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애처로워 보였다. 70 중반은 넘어 보이는 나이였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다. 할머니 앞에는 작은 나무 쟁반이 놓여 있었다. 순댓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깍두기 조금. 식당 주인이 내어준 것이었다. 식당 주인 박 씨는 쉰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30년째 그 자리에서 순댓국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올 때마다 말없이 밥을 내어주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냥 어느 날부터 그 할머니가 가끔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밥을 퍼주게 됐다. 할머니는 늘 같았다. 소란스럽지 않았다. 밥을 받으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천천히 먹고 다 먹으면 쟁반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가게 앞에 두고 갔다. 한 번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국을 먹었다. 눈은 앞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골목 안쪽으로는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 쪽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다. 고급 외제차 특유의 돈 냄새가 나는 조용한 소리. 검은 에쿠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골목 앞에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다. 이상훈. 50대 중반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 이상그룹의 회장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짙은 네이비 수트는 몸에 딱 맞게 재단돼 있었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 비서 2명이 빠르게 따라 내렸다. 이상훈은 그 식당을 찾아온 것이었다. 예전에 부하 직원이 강남에서 가장 오래된 순댓국집이라며 추천한 곳이었다.
그는 가끔 이런 식으로 서민 음식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즐겼다. 언론에 나가기도 좋았고 스스로도 뭔가 균형 잡힌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가 식당 앞으로 걸어오다가 멈췄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이상훈의 눈썹이 가볍게 찌푸려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비서 중 한 명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섰다. 저 안으로 들어가시죠. 잠깐. 이상훈이 손을 들어 비서를 막았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 골목 안쪽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몇 있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녀 서너시였다. 그들은 회장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주었다. 이상훈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작동했다. 평생 길러온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감각. 그는 천천히 할머니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니 이런 곳에서 밥을 얻어먹는 분들이 아직도 있군요. 목소리에는 조롱이 얇게 깔려 있었다. 누군가 피식 웃었다. 이상훈은 멈추지 않았다. 나이 드셔서 자식들도 안 챙겨드리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이렇게 사시는 걸 선택하신 건지. 그가 주변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 할머니에게 들으라는 말이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거리가 좀 그렇죠. 직장인들 중 한 명이 민망한 듯 시선을 돌렸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국을 한 술 더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이상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이상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슬픈 것도 아니었다. 당황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깊고 고요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상훈을 측은하게 보는 것 같은 그 눈빛이 이상훈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선을 거두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박 씨가 그 장면을 문가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온 이상훈 일행을 자리로 안내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 가게 앞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바깥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밥을 다 먹고 쟁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 박 씨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할머니가 올려다보았다. 혹시 예전에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 얘긴 하지 말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단호했다. 박 씨는 더 말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보따리를 챙겨들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봄빛 속으로 조금씩 멀어졌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주 오래 전부터. 하지만 할머니가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녀는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상그룹. 자산 총액 30조 원, 계열사 40여 개, 직원 수 6만 명. 이상훈이 선친에게 물려받아 2배 이상으로 키운 회사였다. 이상훈의 아버지 이창복은 60년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철강과 건설로 재산을 쌓았다. 그는 2008년 세상을 떠났고 그때 이상훈에게 회사 지분 대부분을 넘겼다. 이상훈의 어머니는 그보다 일찍 이상훈이 23살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이상훈에게는 형제가 없었다. 아니,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 응접실에 모인 5사람은 각자 그 없다는 사실의 무게를 새롭게 느끼고 있었다. 홍재덕 변호사의 맞은편에는 이상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그룹의 법무팀장 최윤호, 왼쪽에는 재무이사 김병준이 있었다. 테이블 끝에는 이상훈의 고모뻘 되는 친척 여성 이순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홍재덕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하나 앉아 있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다. 이분은 누구죠? 이상훈이 물었다. 이태원 탐정사무소 소속 한정민 씨입니다. 제가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홍재덕이 대답했다. 무슨 조사를요? 이창복 선대 회장님의 유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홍재덕은 서류 묶음 중 하나를 꺼내 이상훈 앞에 밀었다. 이상훈은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첫 장은 오래된 호적 등본이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아버지 이창복의 이름이 있었고 어머니 김선희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상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상희. 그가 중얼거렸다. 네. 이상희. 회장님의 누나입니다. 회장님보다 5살 위 1950년생. 이상훈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홍재덕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립니까? 나한테 누나는 없어요. 회장님이 모르셨던 겁니다. 정적. 이상훈은 천천히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홍재덕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희 씨는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호적에서는 제적되었지만 실제로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창복 선대 회장의 장녀로서 현재 이 가문의 상속 서열에서 가장 위에 위치합니다. 이상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홍재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민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았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담긴 60년대 스타일의 증명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컬러 사진이 하나 더 있었다. 서울거리.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 식당 앞 낮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이상훈의 입이 열렸다. 그러나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상희의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창복이 사업 초기였던 1960년대 말, 그는 당시 동업자이던 박재현과 함께 작은 철강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이창복에게는 갓 성인이 된 딸 이상희가 있었고 박재현에게는 아들 박성민이 있었다. 두 집안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이상희와 박성민은 사랑에 빠졌다. 이창복은 처음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1년 상황이 바뀌었다. 박재현이 사업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동업 관계는 완전히 깨졌다. 이창복의 분노는 박재현을 넘어 그의 아들 박성민에게까지 향했다. 그는 딸에게 박성민과 헤어질 것을 명령했다. 이상희는 거부했다. 이창복은 딸을 집에서 내쫓았다. 당시 이상희는 21살이었고 그리고 박성민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박성민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이상희는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혹독했다. 박성민은 이상희에게 아버지 이창복을 찾아가 화해를 구하라고 했다. 이상희는 거부했다.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무릎 꿇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내쫓으면서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었다. 내가 내 딸이었던 것도 있겠다. 그 말이 이상희의 가슴속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박성민은 오랫동안 병을 얻어 이상희가 40대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딸은 성장해서 결혼을 했고 지방으로 내려가 살게 됐다. 이상희는 혼자가 됐다. 그녀는 친정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창복이 여러 번 사람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창복이 죽고 나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서울 시내로 돌아왔다. 돌아올 곳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서울이 보고 싶었다. 젊었을 때의 서울이. 골목이 있고 국밥집이 있고 봄이면 개나리가 피던 그 서울이. 박 씨의 순댓국집은 이상희가 젊었을 때 자주 다니던 골목에 있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가게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상희는 어느 날 그 앞을 지나다 들어갔다가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박 씨의 어머니가 그 가게의 이전 주인이었다. 그리고 박 씨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상희와 이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어졌다. 이상희는 가끔 그 골목에 나타났고 박 씨는 밥을 내어주었다. 말 없는 인연이었다. 박 씨는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할머니가 이상그룹에 사라진 장녀라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가 하지 말라 했으므로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상우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홍재덕 변호사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법적으로 이상희 씨는 선대 회장님의 호적에서 제적됐지만 그것은 행정상 처리였을 뿐 실제 혈연 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선대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장 원본이 발견됐는데 그 내용에 이상희 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룹 지분 일부가 이상희 씨에게도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우는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낮에 골목에서 마주쳤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밥을 먹던 그 얼굴. 자신의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측은하게 바라보던 그 시선. 그것은 무시당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상우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 눈빛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이상희는 알고 있었다. 이상우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이상우는 한정민을 불렀다. 이상희 씨가 어디 계신지 알아냈습니까? 네. 현재 서울 서대문구 쪽 고시원에 계십니다. 이상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고시원? 네. 이상훈은 잠시 침묵했다. 고시원. 그 두 글자가 가슴 어딘가에 이상한 무게로 앉았다. 이상그룹의 창업주의 딸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어제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모욕했다. 이상우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가 평소에 보여주는 침묵과 달랐다. 그날 오후 이상우는 차를 몰고 서대문구로 갔다. 비서들을 두고 혼자였다. 고시원 건물은 낡은 빌라 2층에 있었다. 복도는 좁고 형광등 빛이 희미했다. 이상우는 안내를 받아 복도 끝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이상희가 서 있었다. 어제보다 작아 보였다. 실내에서 보니 더욱. 방은 작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책이 몇 권 있었다. 화분 하나. 그리고 낡은 사진 액자 하나. 이상우는 그 사진 액자를 보았다. 젊은 남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남자는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은 이상훈이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어릴 때 아버지 서재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간 아이라는 대답을 들었던 그 얼굴.
그는 그것을 죽은 누나의 사진이라고 알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이상희가 말했다. 목소리가 어제와 같았다. 부드럽고 담담했다. 이상우는 들어갔다.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았다. 이상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와줬구나. 이상우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다. 와줬구나.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올 줄. 홍재덕 변호사가 움직이면 당신한테 가겠지. 이상희는 잠깐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았을 때부터 알았어. 이제 시간이 됐구나 싶었지. 언제 찾아왔습니까? 한 달 전. 그럼 어제 그 골목에서도. 알았지. 내가 거기 온다는 것도. 이상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그냥 있으셨습니까? 응. 왜요? 이상희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에 내려앉았다. 보고 싶었어. 어떤 사람으로 컸는지. 이상훈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래서 어떻던가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이상훈은 스스로도 놀랐다.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보통의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이었다. 이상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줘도 되겠어? 네. 실망했어. 조용한 목소리였다. 날카롭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훈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하게 짚었다. 아버지는 나를 내쫓을 때 그 말을 했어. 넌 내 딸이었던 것도 있겠다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 사람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상희의 눈이 이상훈에게 머물렀다. 어제 거리에서 내가 한 말이 꼭 그 말 같았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사람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말. 이상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아가는 게 사람인가? 이상희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이상훈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이상훈에게는 평생 가장 힘든 말이었다. 그가 살면서 진심으로 사과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아니,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 어제의 일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말을 잇기가 어려웠다. 이상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과받으러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 알아. 이상훈이 눈을 들었다. 저를 만나러 왔다는 거 알아. 그게 고마워. 이상희의 눈에 무언가 고였다.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등으로 조용히 눈 아래를 닦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그러더구나.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고. 내 이름이 거기 들어있다고. 네. 그 유언장 쓸 때 아버지가 몇 살이었어? 80이었습니다. 80이 되어서야 썼구나. 이상희는 낮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재산이 필요 없어. 이상훈이 무언가 말하려 했다. 기다려봐. 이상희가 가로막았다.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원래부터 아니었어. 아버지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냥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 이상희로. 이창복의 딸로. 그게 전부였어. 근데 아버지는 그 이름을 지워버렸잖아.
이상우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지분이 아니야. 이상희는 이상훈을 바라보았다. 그냥 나를 있던 것으로 인정해 주면 돼. 그게 다야. 그 말이 끝나고 이상훈은 처음으로 그 방 안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간 아이라고 했던 누나. 그 누나가 눈앞에 있었다. 낡은 고시원 방 안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받으며 살아있었다. 살아있었던 것이다. 이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말 없는 인사였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인사였다. 이상희는 그것을 받았다. 그날 이후 이상훈은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회장이었고 회사는 그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느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회의에서 그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전에는 지시를 내렸다. 이제는 묻기 시작했다. 사소한 것들에서였다. 이 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묻기 시작했다. 이상우는 이상희를 다시 찾아갔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처음에는 짧았다. 점점 길어졌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조용한 골목을 걷기도 했다. 이상희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았다. 이상훈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를 권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지금 사는 게 싫지 않아. 익숙해졌거든. 하지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 밥 먹을 수 있고 잠 잘 수 있고 가끔 햇빛이 들어오면 돼. 이상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유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의해서 가능했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박 씨의 순댓국집에도 갔다. 이상훈이 들어서자 박 씨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드시죠. 박 씨는 순댓국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이상훈은 말없이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주인 어른. 이상훈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제 그 일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박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께도 전해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직접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을 풀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올 것 같다고. 그리고 오면 순댓국 한 그릇 대접하라고. 이상우는 멈췄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짓지 않은 얼굴이었다. 계획된 미소가 아닌 뭔가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웃음이었다. 봄이 깊어지는 어느 날 오후. 이상희는 논현동 골목을 다시 걸었다. 예전처럼 허름한 차림은 아니었다. 깔끔한 봄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상훈이 사준 것이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이상훈이 사과의 표시라고 하자 받았다. 박 씨의 가게 앞에 이르렀을 때 박 씨가 먼저 나와 있었다. 할머니, 왔어.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마주 앉았다. 어때요, 요즘? 좋아. 이상희는 골목을 바라보았다. 개나리가 한창이었다. 이거 알아. 내가 젊었을 때 이 골목에 개나리가 그렇게 많았어. 봄이면 온 골목이 노랬어. 그 색이 그리워서 여기를 자꾸 왔나 봐. 박 씨가 웃었다. 지금도 있잖아요. 이상희도 웃었다. 그래. 지금도 있더라. 그녀는 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래전 아버지에게 쫓겨나던 날의 봄이 떠올랐다. 그날도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개나리는 슬펐다. 지금의 개나리는 달랐다. 지금은 그냥 예뻤다. 사람은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인지도 몰랐다. 잃어버린 것들을 안고 그럼에도 봄이 오면 봄을 보고 국밥이 뜨거우면 따뜻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이상우는 그날도 오후에 골목에 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잠깐 입구에서 멈췄다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다. 이상희가 눈을 뜨지 않고 말했다. 왔어? 네. 앉아. 이상우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였다. 그룹 회장이 좁은 골목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봄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 골목에는 오래전의 무게와 지금의 햇살이 같이 앉아 있었다. 홍재덕 변호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이상그룹은 그 일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사 방침으로도. 회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시작된 것들이 꽤 있었어요. 복지 관련 재단이 생겼고 사내 문화도 조금씩 바뀌었고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시작이 있었다는 게 중요했지요. 이상희는 끝내 고시원을 떠나지 않았다. 법적인 유산 문제는 결국 이상훈이 조율해서 이상희 몫의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상희가 원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가끔 논현동 골목에 나타난다. 봄이면 특히. 식당 앞에 앉아서 순댓국 한 그릇을 먹는다. 이제는 박 씨가 밥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희가 값을 내고 먹는다. 이상희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공짜로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내고 싶어서. 박 씨는 웃으며 받는다. 이상우는 가끔 그 골목에 온다.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 올 때는 조용히 와서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는다. 가끔 말을 하고 가끔은 말 없이 있는다. 누나와 동생이 늦게 시작한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는 것처럼. 세상에는 오래 묻혀 있다가 늦게 밝혀지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늦음이 반드시 비극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늦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다루어진다. 늦었기 때문에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상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봄 햇살이 골목 끝에 내려앉는 저녁. 그녀는 빈 쟁반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걸음이 느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그 고요함은 처음부터 그랬을지 모른다. 살아낸 사람의 두려움도 욕심도 내려놓은 사람의, 그리고 그럼에도 봄이면 개나리를 찾아오는 사람의 고요함. 골목에는 봄바람이 불었다. 개나리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천천히 내려앉았다.